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로나 일상, 뭐 코로나 함께하는 뭐 시대, 이제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 이제 또 이야기되고 또 평가받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슬기롭게 이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는 또 나름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지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대면의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 그래도 몇 분이 이제 또 요 앞에서 이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강의를 또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주문을 이제 받은 건데요. 이 농업과 먹거리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2015년도에 농업에 관한 이제 경제학 서적을 이제 쓰면서 그때 달았었던 이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파악할 때에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이라고 하는 수요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통해서 먹거리의 문제, 농업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계급 관계 속에서 이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경제학은 이제 마르크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본론을 통해 가지고 체계화된 부분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를 이제 좀 분석해낸 이제 그런 이제 졸작의 제목이 이제 농업과 먹거리의 이제 정치경제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푸드 플랜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또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또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만, 저의 전공은 이제 원래 이제 경제학이고 경제학 중에서 이제 농업 경제학. 그러면서 우리의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부분의 문제이고,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비자와 함께 이렇게 극복해내는 어떤 그러한 어떤 대안적인 움직임이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고, 또 오늘처럼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제 소개 중에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도 12월 달에 유엔에서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 이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엔 본회의에서조차도 이제 기권을 해버린 이제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농민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른바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해 나가면서 농민이 지켜온 종자의 문제, 땅의 문제, 물의 문제, 그리고 가격의 문제, 소득의 문제 등등을 이렇게 이른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치의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지금 포럼이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크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농식품 체계의 형성과 특징, 그 다음에 농민 권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농업 현실과 먹거리 문제, 그리고 이제 대안에 대한 모색이라고 하는 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 이제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많이 빠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곡물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채소의 생산, 축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생산 그 자체에 중심이 맞춰졌었는데 지금 현재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속에서 보더라도 가공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으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 개념에 있어서의 농업 생산의 체계 속에서의 문제 의식 속에 이제 빠지지 말고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살펴봐 보자.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농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소비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배치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생산자가 이득을 보고 생산자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서로 이제 그 제로섬으로 봤었는데 아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농업과 먹거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생산 농가도 손해 보는 구조고 소비자도 손해 보는 구조이다.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따라서 이른바 이제 그 이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기업 중심의 먹거리 체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분의 문제다. 그러니까 농민이 못 사는 것은 농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농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하고 싶어도 이른바 이제 기업이 주도하는 먹거리 체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윤이 먼저가 되는 것이지 건강한 먹거리가 먼저 이제 그 고려되어지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부분하고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가 함께 이렇게 좀 연결되어지는 고리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본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전 과정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분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속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경기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농촌 융복합 산업 옛날에는 생산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거 다 분리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 거꾸로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는 이 이른바 농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자본에 뺏기는 형태가 돼버렸다. 그것을 농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그것을 소비자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현대에 있어서의 농업 문제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농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된 체계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제 그 농식품 체계다라고 하는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 체계가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졌느냐? 사실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이제 그 큰 빚을 지고 있냐면 농업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임노동자는 어디서 왔느냐? 농촌 지역의 농민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것,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료가 되어지는 농산물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른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났었다? 네, 농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었다. 그런데 농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이 되어졌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거꾸로 그 자본은 무엇을 지배하는? 농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게 변증법이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거꾸로 이제 그 지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이 주도하는 체계 속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 선진국은 공업국, 그다음에 후진국은 이제 농산물 수출국이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졌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제 가까이 이제 무렵되어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른바 농업에 있어서의 산업화, 기계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당시에 사용되어졌었던
이제 그 군수 물자, 살충제라든지 독가스라든지 이제 아니면 폭탄이라든지 거기에 이용됐었던 물자들이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또 탈바꿈을 가져가면서 이른바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의 틀도 이제 또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있어서 특허가 주어지지 않았었던 종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특허가 주어지게 됐다. 사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대대로 계속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고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사적인 어떤 그 이윤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종자에 대한 특허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끔 되어졌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공유 자원으로서의 씨앗이 사적인 이윤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되어버렸다. 이제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기업이 주도하는 이윤이 중심이 된 체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달아나 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됐었던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닌 이제 물 같은 경우에 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어떤 투기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FAO, WTO, 그다음에 WHO 3월 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식량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코비드19가 터져나니까 몇몇 수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곡간문을 갖다 이제 챙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챙기지 말아라.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5월 초인가요? 우리 한국은 일본하고 연대해 가지고 이제 또 농산물 WTO 그 농산물 위원회에 이 교육을 막는 이러한 어떤 그 제한적인 행위는 이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이 건의문을 갖다 또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할까?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것일까? 근데 국가 간의 먹거리의 자유로운 무역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일까? 개별적인 중소농가일까? 아니면 거대 곡물 메이저들일까? 누구죠? 그래요. 곡물 메이저들이다. 곡물 메이저들이다. 곡물 메이저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지 기아 인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빈곤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구 법칙이 어느 거냐라고 할 때 멜더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상수율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 자연 법칙이다. 신이 내린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르크스는 인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비해서 실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잉돼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법칙이다. 빈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식량의 어떤 그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는 체계 속에서 식량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 제일 먼저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발생하는 거죠? 우리 농민들에게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생산 못한다. 탈농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무역이 식량 위기를 극복해 준다? 아니다. 자유로운 무역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자유무역이 이게 아주 옳은 것이다. 식량 위기를 갖다 극복해낼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면상으로 보면은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곡간을 곡물이 제대로 가도록끔 곡간을 닫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박애주의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의 내용 속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이전에 그 메커니즘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득권을 갖다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곡물 가격의 파동,
이제 그 쭉 보여주고 2020년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곡물 가격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무엇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왜 곡물가가 올라가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기상 이변.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곡물가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요. 자연 환경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까지 인정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곡물 가격 기상이 이상 기후 현상 아니면 기후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카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80여 개국의 이제 그 지사가 있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을 정도로다가 세계 전반적인 어떤 그 수학에 대해서 미리 이제 그 파악 정보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CI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이른바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곡물의 수확 상황이 지금 이 공급이 핍박으로 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재기하는 형태,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보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것만큼 그것의 영향만큼만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거기 이제 뭐가 달라붙는 거죠? 투기꾼들이. 이번에 뭐 고추 가격 많이 올라간다라니까 고추 사재기한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른바 투기 자본들이 이제 막 이제 발응하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이 가격 변동의 폭이 이 주기가 점점 좀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른바 기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위기적인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이제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있었나? 기억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뭐 여러 사회 사건들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당시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2018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곡물 자급률이 21.7%밖에 안 되거든요. 뭐 당시에도 뭐 한 30% 아래였었을 거예요. 25%에 30% 고사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량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었던 것은 그나마 이제 무엇은 이제 쌀은 그렇죠. 쌀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말이죠. 이 곡물가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선물 시장 미리 이제 사러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 시장은 원래 내가 앞으로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원료가 있어야 되니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나 미리 사놓게 하는 게 선물 시장이었었는데 곡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기적인 자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00년만 하더라도 곡물이나 식품업계 등등이 그러니까 가공하기 위한 곡물업체, 식품업체가 거의 선물 거래에 있어서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들 까만 부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투기 자본들이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이 먹거리 그러니까 식량 위기라고 하는 아니면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이제 먹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돼버렸다. 이러니 카길이라든지 ADM이라든지 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레피스 루이 드레피스 해가지고 D가 되겠죠. 그래서 먹거리를 지배하는 ABCD 그래가지고 ADM, 번지, 카길, 그 다음에 드레피스 이들이 이 2008년도, 2010년도 세계적인 식량 위기 때 이제 그 순이익을 갖다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이제 챙기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ADM, 번지, 카길, 드레피스 이 네 개의 업체가 전 세계의 곡물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곡물 그리고 이제 곡물에 있어서의 수출입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곡물 무역은 소수의 이제 그 네 개의 이 곡물 메이저들이 이제 그 지배하는 구조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 곡물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다. 그런데 곡물만 그러냐? 이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ADM, 번지, 카길, 드레피스 이제 이런 데는 단순하게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콩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축산을 하고 도축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고 해운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카길 등등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먹거리에 있어서의 세계 무역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거대한 이제 그 기업들이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농업, 우리의 먹거리가 지배당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에 있어서 규모가 큰 농가이든 규모가 작은 농가이든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 종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종자 시장의 53%를 3대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몬산토하고 바이엘. 몬산토하고 바이엘은 이제 또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이제 주택에 이제 쓰고 이제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30.1% 합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오하고 듀뽕도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22.7%. 그래서 이른바 53%를 이제 3대 기업이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모습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들은 이른바 이제 이 종자의 어떤 그 상업화 이제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 종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훼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아까 이제 1980년대에 이른바 이제 그 종자에 있어서의 사유화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GM, 유전자 조작 관련된 것.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유전자 지도를 갖다 이렇게 뭐 발견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종자 산업하고 연결되어진 고리가 또 만들어지게 됐고 그 결과 1996년부터 GM 농산물, 유전자 변형 내지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상업적 재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녹색혁명형 농업에 의해 가지고 이후에 다수학 품종을 중심으로 한 비료와 농약을 다 투입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농업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른바 이제 바이오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속에서 이제 그 GM 작물의 어떤 그 재배가 이제 확산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GM 작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질별로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데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 이제 그다음에 해충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 그다음에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중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종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초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의 파종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발암물질로 규정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GM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GM 콩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제초제를 엄청 많이 강한 제초제를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반생태적이고 그렇죠? 반건강적이고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긴 바이엘하고 몬산토하고 이제 그 결합이 되어지는 이름도 재밌게 짓죠. 제초제 이름은 라운드업이고 그다음에 종자 이름은 라운드업 레디. 라운드업을 갖다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8월 달에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원 몬산토 한 명한테 3,2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왜? 글리포세이트가 주 원료인 제초제를 가지고서 학교 운동장을 관리를 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너희 이 제초제 뿌릴 때 암 조심하라고 말한 경고문 없지 않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래가지고 몬산토가 바이엘하고 합병을 갖다 서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GM 감자 들어보셨죠? GM 감자. 일반 감자에서는 손상된 조직이 변색된다. 감자가 변색돼 가지고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 먹지 말아라. 이 부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근데 그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본다면은 죄송합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파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본다면 굉장히 아주 그 수지 맞는 그 상품이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서 먹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본다면 이거 참 그렇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GM 표시, 식품 표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뭐라고 하셨었어요? 식품 표시에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 4월 달인가요? 그때 이 청원했잖아요. 답변 어땠었죠? 그 전 정부에서의 답변하고 다를 바가 없었었다.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경우에는 100% GM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표시할 의무가 없다. 감자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갈 데가 어디겠어요? 예, 패스트푸드, 프렌치 프라이.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연하게 그래서 뭐 튀겼을 때 발암 물질이 덜 나오도록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했었던 카이어스 로맨스라고 하는 사람은 판도라의 감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GM 아웃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GMO 수입.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이 종자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농식품 체계 속에서 진행되어져 온 모습들, 그러면서 농민의 종자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훼손되어진 부분들, 그러면서 소비자의 건강권도 훼손되어지는 것. 따라서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농민은 누구와 함께?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는 누구와 함께? 농민과 함께 이러한 농업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요, FAO가 그 전에는요, FAO가 식량 안보를 갖다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식량 안보, 푸드 시큐리티 이게 뭐냐? 그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산해도 안정적인 공급이고 어떻게 해도 안정적인 공급이다. 수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정적인 공급이다. 그러니까 FAO에서는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가 이른바 무역 장벽을 없애버려 가지고 외국의 농산물을 쉽게 수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뭐가 확보되어지는 것이다. 푸드 시큐리티가 확보되어지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다른 나라로부터 농산물이 들어오면 국내 생산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럼 자급의 기반이 사라져 버리는데. 근데 그랬었던 FAO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적 식량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개가 천선 비슷한 걸 했어요. 뭐냐면은 2014년을 뭐로 정했냐면은 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 가족 농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쓴 책이에요. Family Farmers Feeding the World, Caring for the Earth. 가족 농이 지구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지킨다. 누구는 지구를 못 지킨다. 기업 농들은 지구를 못 지킨다. 실제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적 식량 위기가 있고 나니까 카기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옛날에는 곡물 유통이라든지 가공 정도만 했는데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생산까지 가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랜드 그래빙, 이 토지 약탈이 이제 그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은 다 쫓겨나는 형태가 돼버렸다. 이거 2018년도에 그 사진인가 그럴 거예요. 저쪽 인도네시아인데요. 포크레인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항하고 있죠 지금? 오랑우탕이. 농민은 다 쫓겨났고 이제 오랑우탕이 마지막 이제 야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를 계속 파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의 확대. 그런데 그 농업 생산도 어떤 농업 생산이에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먹는 곡물 생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되어지는 먹거리, 그쵸? 사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료는 그나마 그래도 나요. 뭐 옥수수는 그래 사람하고 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녹말을 갖다 만들면 아니면 이제 뭐 사탕수수라든지 팜, 가장 대표적인 게 팜이죠. 예. 이제 등등의 생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가족농은 전 세계에 있어서 농장이 개인 또는 가족의 농도에 주로 의존하더라. 90% 이상이. 가족농이 전체 경제의 70 내지 80%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먹거리의 80%를 생산하고 있구나. 우리는 가족농, 소농 하게 되면은 어떤 소규모 생산하는 사람들, 비효율적인 사람들, 그리고 촌스러운 사람들로 봤는데 아니다. 이들이 지켜오는 전통적인 방식의 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문명 속에서 본다면은 다소 진보한 것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수천 년 동안의 지혜가 그 속에 담아져 있다. 농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대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화학화하고 그것이 식량 위기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그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개가천선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자유로운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 다시 배신? 그 간단한 글이 그 어저께 그 프레시안에 보내줬는데 기후 위기를 심화할 낡은 식량 안보론 해가지고 글을 갖다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이제 봐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014년 해보니까는 나름 이제 또 의미 있는 또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1년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작년부터 2028년까지 이 이른바 가족노후의 10년 해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족농은 먹거리 보장, 생활 개선, 자연자원의 관리, 환경의 보호, 특히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구에 대한 돌봄과 지혜를 무기로 가족농은 기아 없는 세상, 그리고 더욱 균형되고 적응력 있는 지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어떻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각성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제 지점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FAO가 그러면 그냥 가족농후의 10년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야 이거 우리의 먹거리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보될 수 없어라고 스스로가 깨우쳤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압박이 엄청나게 이제 컸었던 거예요. 그 가장 큰 압박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제 식량 주권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식량 주권. 요 식량 주권 운동은 이제 비아 캠페시나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농하고 전연농이 이제 회원 단체로 가입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농민 권리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 농민회 그쪽에서 이제 또 참여하고 있는 피마크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농민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농민에 대한 권리가 자본주의 이후에 계속 축소되어졌지만 극에 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언제냐면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갖다 다 풀어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시장의 영역 속에 다 포함시키는 거.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민영화의 형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규제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독재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속에서 농민들의 권리가 더욱더 많이 위축되어지는 이 상황. 그래서 비아 캠페시나는요, 1996년에 푸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장난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식량 안보 이야기하면서 저개발국 아니면 식량 수입국의 이제 먹거리 확보는 어렵게 만드는 이 책에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서 푸드 서버린티, 그래서 식량 주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이야기할 때 먹거리 전략할 때 식량 안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푸드 시큐리티 할 때 왜 소셜 시큐리티 할 때 사회 안보라고 안 하잖아요. 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식량 안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식량 보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접근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식량 보장을 이제 푸드 플랜이라든지 거기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FAO에서 진작에 썼었던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요즘 먹거리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접근의 확보라고 하는 면에서의 식량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좀 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비아 캠페시나가 이제 식량 보장을 이야기했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농민 권리 선언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요 관련된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좀 봐보시고요. 2017년도
스페인의 이제 빌바오 쪽에서 있었던 비아 캠페시나 제7차 총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반세기 이상 초국적 농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ABCD 이제 거기에다가 몬산토, 신젠타 이제 등등이 이제 합쳐진 바이오 메이저들, 그들은 녹색 혁명을 팔았지만 녹색적이지도 않고 혁명적이지도 않았다. 단기적인 생산성만을 위한 농기업 모델은 토양을 해치고 물을 독점에 오염시켰고 숲을 베어냈고 아까 본 것처럼 오랑우탕을 몰아냈고 강물을 고갈시켰고, 그리고 인류가 대대로 이 발전시켜온 공동의 유산을 상업적 품종과 GM으로 대체해 버렸다. 농기업들은 농업 생산이 증가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농업 생산의 증가는 또 어디로 가버렸었죠? 녹색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는 그것이 가축 사료. 그러면서 육식 문화를 갖다 막 퍼뜨려내는데 아주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갖다 했었었죠. 나중에는 또 그 곡물이 또 무엇으로 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른바 녹색혁명, 바이오혁명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농업 생산량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기아의 종식으로는 가지 못했다. 생산량을 많게 해가지고 기아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기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농기업은 굶주림을 동식시키기는커녕 더 많은 먹거리 문제를 양산해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농촌으로부터 쫓아내 버렸다. 이것은 농민이 철저하게 배제된 농업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름 이제 UN 인권 이사회하고 논의가 되어졌고, 인권 이사회 속에서 이제 몇 차례 어떤 걸친 내부의 어떤 그 논의 끝에 2018년 12월 17일 농민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Rights of Peasant, 소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파머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제 좀 다른 개념. 그러니까 파머는 농장주도 파머고, 농사짓지 않아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머고, 농업 경영자도 파머고, 농업 노동자도 파머고,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다 포괄하는. 페전트라고 하는 것은 직접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유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농민. 그리고 그럼 큰 규모의 농민은 페전트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규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하고, 아까 가족농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농사 지으면 페전트.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해야 돼요. 그럼 그건 페전트 아니다. 페전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땅과 관계를 맺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농민뿐만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누구도 외국인 노동자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어떻게 된다?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양한 내용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져 있다. 2018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발표한 그 자료입니다. 2019년도 작년도거든요. 확정치는 아니겠죠. 확정치는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농가소득 작년 대비해 가지고 2% 떨어졌습니다. 농업소득 재작년 대비 작년 몇 퍼센트 떨어졌다? 20% 떨어졌다. 이거 경상가격입니다. 경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화폐하고 지금 화폐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동일하게 본 거예요. 물가 상승률로다가 할인한 것도 아니에요. 경상가격인데 2000년에 농업소득 얼마였다? 1,090만 원. 2019년 1,026만 원. 떨어졌네요. 20년 전인데 20년 전. 더군다나 역사상 최초로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계속 감소했어요.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농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활의 많은 부분을 뭐에 의존하는 거예요?
농업 생산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25% 아래로 떨어진 건 또 역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은 그럼 농민 스스로의 어떤 그 부담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농업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아니었어도 농업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 생산 지수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농업 생산이 늘어난 거는 축산. 축산은 뭐죠? 사료의 주택에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도 어떤 채소? 시설 채소. 시설 채소는 어떤 거예요? 다 투입이잖아요. 굉장히 집약적이고. 식량 생산도 다 줄어들어 버렸죠. 이런 모습이다. 농업소득률은 어떠한가? 농업소득률은요, 내가 농산물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순수하게 떨어지는 몫이 얼마냐? 농민에게.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거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쓰잖아요. 시장에서 돈 주고 안 사면은 여기 경영비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률이 또 마찬가지.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는데 2019년도 이것도 3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어떻게 해야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의 우리 농업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은 이제 소수 장목 중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단작화가 막 진행이 돼 있잖아요. 성주하면 참외, 상주하면 곶감, 뭐 그래요. 영동하면 뭐 포도, 뭐 보은하면 그래요. 몇몇 장목들을 중심으로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정 장목 중심으로 가격을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농가 소득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그나마 농업 소득을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녹색혁명형 농업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작화를 갖다 더욱더 심화시키는 형태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농민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가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별 농가 비율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농산물을 막 개방하고 하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이제 우리는 경쟁력을 갖춘 농민을 전업농을 육성하겠다. 대규모화하겠다. 그래요. 그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돼 왔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헥타르 미만의 농가, 여기거든요. 여기 주황색 있는 거. 한 65%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19년도는 70%를 넘어섰습니다. 1헥타르 3,000평 미만의 농가가 7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헥타르 이상의 농가가 크게 증가했느냐? 그렇지 않다.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농업에 있어서의 농촌에 있어서의 활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바로 여기. 대규모 농가들도 나름 활로를 찾아서 그러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도매 시장에 있어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규모 생산 농가들. 이 소규모 생산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 유통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이 많은 사람하고 공급 물량이 적은 사람하고 공급 물량이 적으면 상인들이 잔손이 많이 가잖아요. 별로 취급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정하면서 판매하는 사람하고 배 내밀면서 판매하는 사람하고 받는 가격이 다르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그리고 이 규모가 작은 농가가 그럼 농업 생산에만 매달려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들이 생활도 가능한 농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 농민에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농민이 과거에는 농사만 짓는 게 농민이었지만은 이제는 농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일본의 이제 유명한 이제 그 경제학자 있어요. 우자와 히로후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농업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말자. 농이라는 말을 쓰자. 농업은 작물 생산에 국한돼 버린다. 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말하는 농하고 같아요. 왜 그 만장 보고 왜 그런 풍물패 농자 천하지 대본이잖아요. 농자가 농놈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이라는 것은 대명사잖아요. 자가. 그러니까 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농이라고 하는 건 농이 뭐냐? 마을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고 그다음에 종자를 지키고 자연을 지키고 그다음에 후세를 지키는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농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농의 역할을 누가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농민이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단순하게 농산물 생산하는 작물 생산하는 이른바 이제 뭐라고 해요? 생산자로서의 농민으로 보지 말고 그야말로 농을 가지고 지역을 일궈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농에 희망 없다. 판매 금액별 농가 구성해 보더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500만 원 미만 농가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50% 이상이에요. 아까 농업 소득률 가지고서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만 원에서 30%, 150만 원. 더 큰일 난 게 뭐냐면요. 작년 자료거든요, 이게. 경제 규모별로 경지가 얼마 정도 돼야지 그러면 농사 져 가지고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느냐. 보니까요. 작년 10헥타르 농사를 져도 거기서 나오는 농업소득을 가지고 가계비를 충족 못해요. 10헥타르가 넘는 농가들 우리나라 전체 농가예요. 몇 퍼센트냐면 0.93%예요. 0.93%만이 여기서 나오는 농업소득을 가지고 가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농가의 소득의 어떤 그 양극화는 도시지역보다 더욱더 이제 심해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계속 자금률은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른바 녹색혁명형 농업, 여기 그 비료의 사용량, 농약의 사용량 197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대한 모습 볼 수 있잖아요. 비료 1990년 피크, 그 다음에 농약의 사용량 피크 2005년. 근데 절대치로 보잖아요. 비교해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뭐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헥타르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투입량이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른바 비료라든지 농약의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에 있어서의 일종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농업 환경, 수질, 토양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비료를 화학 비료를 많이 썼었을 때 태풍으로 인한 벼쓰러짐, 도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르다. 화학 비료를 많이 쓴 벼에 있어서의 도복하고 퇴비를 주로 많이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의 도복하고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의 먹거리 지역마다 이제 그 편차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2018년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한 10% 정도의 어떤 그 가구가 먹거리 미보장 상태에 있다. 가장 높은 데가 지금 부산으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미보장률이 이제 높은 상태. 그러면은 우리가 농업을 이야기할 때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전체에 있어서 먹거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의 문제, 이걸 따로 이것이 따로 노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른바 먹거리와 관련된 공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19 1월달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달 신천지, 그 다음에 이른바 마스크 대란, 그래서 공적인 체계 요일제 공급 뭐 등등, 그러면서 공적인 개입이 맨 처음에는 좀 시장의 혼란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것이 공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정리되어지는 모습들. 농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제가 앞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산업 부분에 비해서 공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이 부분이다. 뭐 우자오 히로부미는 농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농이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시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지는 시스템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공적인 개입은 어떻게 본다면 필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시장에 나오는 소비자는 지불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그것의 직접적인 소비로부터 얻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화폐를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숲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임산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잣나무를 잣을 생산해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잣을 구매하는 사람은 잣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잣값을 지불하는 것이지, 잣나무가 이렇게 제공하는 피톤치드, 그다음에 잣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홍수, 산사태의 예방, 그다음에 경관의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잣나무를 사는 사람은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 공급에만 맡겨버리게 되면은 잣나무는 항상 어떻게 시장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는 적게 생산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생산자가 행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혜택이 거꾸로 오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잣나무의 생산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개입이, 그렇게 해서 잣나무가 좀 더 많이 생산돼서 그 대기 정화라든지 경관의 유지라든지 산사태의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부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농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도 농업이 생산되어지는 장소로서의 농촌, 그것은 바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 속담에 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응축되어져 있는 게 농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농촌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당연하게 공적인 개입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필요한 것 아니냐. 마스크가 그러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에서 해법은 뭐냐면은 비싸게 돈을 주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값에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입으로 가리고 다니고. 그게 바로 자본주의 해법이란 말이에요. 시장 그 자체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도 무엇을 쓸 수 있어야 됩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개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따라서 먹거리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과 농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끝과 끝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부분이 존재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냐면 공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시락 제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갖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처럼 이제 공적인 형태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하는 역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다. 달라야 된다. 그럼 시장에 있어서는 추구하는 게 뭐죠? 가장 효율이잖아요. 이윤이잖아요. 그럼 공적인 기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확보. 이제 그런 면에서 농이라고 하는 부분,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른바 사회적 차원 속에서 공적인 영역 속에서 이제 그 지속적인 이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요거는 2017년도 6월달에 그 서울시에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할 때 박원순 전 시장이 사용했었던, 서울시에서 저걸 줬대요. 독거 노인분한테
쌀을 보냈는데 어떻게 쌀 잘 드시고 계신가? 이제 가보니까는 쌀은 쌓여져 있고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서울시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취약계층이다라고 해가지고 쌀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 버려서 되게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을 밥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키친, 그러니까 공동체 부엌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이제 계속 나갔었던 거죠. 요거 스크린도어 구의역 김군. 청년층에 있어서의 먹거리의 어떤 그 취약성. 청년들이 무슨 뭐 먹거리 게을러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 대학에서 이제 그 아침 식사 이제 그 제공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1,000원의 뭐 행복인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1인당 소비하는 먹거리의 양이 점심 때보다 아침 때가 더 많더라. 왜 그렇지? 아침에는 밥맛도 없을 텐데. 어떻게 본다면 아침 한 끼로다가 하루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어떤 그 꿈나무 카드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의 모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함께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농민에 대한 신뢰 엄청나게 높고 직거래에 대한 신뢰도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조사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건강하고 환경이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로 먹거리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 같다. 동의하는 정도가 제일 높아요. 그럼 대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낸다면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요,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동의하는 정도예요. 동의하는 정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농민의 이익이 보장받지 못하는 거. 이거 농민들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전 국민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낮았다. 그러니까 농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른바 신뢰라고 하는 관계의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좀 해볼 수, 뭐 이렇게 뭔가 도모해 볼 이제 그 가능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수 이제 많이 이제 그 증가한 모습들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푸드 플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푸드 플랜, 이제 뭐 계획, 전략, 헌장, 뭐 다양한 명칭으로 이제 그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세계적 식량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먹거리 계획들을 많이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전주 푸드 플랜 2015년, 그 다음에 화성시, 경기도네요. 그리고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 플랜.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플랜은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의 농식품 체계,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 자유무역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생산 농가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시스템.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은 상황. 그리고 이 이른바 세계화된 먹거리 체계 속에서 외국계 농산물과 싸워야 되는 것은 대규모 농가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생산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산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생산하지 않는 시스템이 지금의 시스템이 돼버렸다. 값싼 거 뭐하러 생산하냐? 수입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대규모 생산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의 시장에 조금 더 노출시키고, 뭐 예를 들자면 대도시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생산 농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멀리 있는 시장하고 경쟁을 시키기보다는
이제 공적인 체계 속에 들어와서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좋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자. 무슨 푸드? 로컬 푸드. 그런데 로컬 푸드가요, 반드시 지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돌려가지고 요 안에 들어온 건 로컬, 요 바깥에 있는 건 안 로컬,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컬에 있어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리? 물리적 거리만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즘 뭐 사회적 거리를 둡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를 멀리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깝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 내가 혹시나 저거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게 얼마예요? 사회적 거리가 얼마나 가깝게 있는 거예요? 남을 갖다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로컬 푸드를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하자? 가까이 하자.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 신뢰의 정도도 높이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도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도 가깝게 하려면 가능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리적 거리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꾸러미가 있다. 제주도에 있는 꾸러미가 서울로 왔다. 엄청 멀죠? 로컬 푸드예요? 아니에요? 로컬 푸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홈쇼핑에게 쭉 올라가다가 이거 맛있고 싸네?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까운 데서 생산됐다 손치더라도 로컬 푸드 아니다. 그런데 누가 생산했는지 알고 어떤 마음이고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그거를 관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계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자. 누구는, 특히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놔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소농이든 대농이든 전업농이든 전부 바깥쪽으로 보냈고, 그랬다가 지역이 필요라는 것은 뺑 둘러가지고 이제 왔다. 얼마 전에 뉴스 봐보니까는 광주에 게 어디로 올라갔다? 서울로 올라갔다. 근데 서울 게 다시 어디로 왔다? 광주로 왔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한 거는 이제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은 주되게 누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중소농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로컬 푸드 직매장뿐만이 아니라 학교 급식, 공공급식 이제 이런 데에도 이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제 푸드 플랜, 먹거리 계획. 저는요, 이 푸드 플랜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동안에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 녹색 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이 농식품 체계에 대한 어떤 대안 운동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 먹거리와 관련된 대안 운동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970년대에 한살림에서 많이 했잖아요. 유기농 운동, 정농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한살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쪽 그 가농 또 같이 결합해가지고 뭐 있었죠? 생협운동.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운동.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운동. 어떻게 보면요, 친환경 농업 내지는 유기농업 운동, 대한농업 운동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자연을 배려하는 먹거리,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유기농업에 있었었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서로 책임지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했었던 생협운동의 내용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학교급식 운동, 그리고 이른바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관계를 갖다 만들어내고자라고 했었던 로컬 푸드 운동, 이러한 대안 운동이 어떻게 본다면
이 푸드 플레인이라고 하는 틀 속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유기농업운동, 친환경 농업운동 진영에서 이렇게 민간 진영에서 막 하다가 정부가 개입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보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벽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쉽게 내가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생태적 관심이라든지 그것이 작용되어질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럼 푸드 플랜이 좀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른바 지역 인증이 될 수도 있고 참여자 인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유기농업 운동의 어떤 그 대안적인 부분을 여기 또 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마찬가지 생협운동 지역 내에 있어서의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지역 내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생협이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엄청나게 클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로컬 푸드 직매장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무엇도 같이 결합하자. 공공급식도 결합하고 그다음에 가공품도 같이 결합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동안에 진행돼 왔었던 대한농식품 운동이 같이 결합돼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게 그야말로 이제 흔한 이야기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국가 푸드 플랜, 그다음에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이제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계획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드 플랜과 연계한 이른바 패키지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 운동을 해 왔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이렇게 또 복돋아주는 이른바 로컬 푸드와 연계한 이제 사회적 모델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확산 사업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있어서의 긴 장마 그다음에 태풍 여러 가지가 우리의 뭐 농업 환경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생활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동안에 해 왔었던 대한 운동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소중한 상황이 이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유기농업을 또 해 오셨던 농민들 그리고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농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우리 생협 조합원들 그리고 학교 급식 애들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쌓아오셨던 이른바 학교 급식 뭐 진영 그다음에 로컬 푸드 이제 여러 부분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운동으로서의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것이 이제 또 제도화된 형태로서 이제 푸드 플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나름 의미 있게 이제 또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제 관심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말씀은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른바 이제 민주성이라든지 개방성,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진 이른바 이제 공적인 형태의 이제 중간 지원 조직도 필요하고 사실 이제 그러한 중간 지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먹거리나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이제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땅값은 워낙 비싸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농업 현실 이제 보신 것처럼 10헥타르 3만 평 농사를 져도 거기서 나오는 농업 소득을 가지고 가계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농에서 농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농에만 농업 생산 그 자체에만 매몰돼 가지고 내 생계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의 실패의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왜 반농 반엑스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에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또 고민하면서 이제 농에 뿌리를 두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또 인문학이기도 하면서 또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귀농 귀촌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농에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다음에 농하고 연결된 다양한 어떤 그 사업 부분들을 활동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푸드 플래닝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주역 사례, 물론 서울시 먹거리 플래닝 하지만 좀 더 저희가 좀 사례를 볼 수 있는 예. 푸드 플랜과 관련된 이제 모범적인 사례 이제 어디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일단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 플랜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푸드 플랜은 로컬 푸드 운동, 뭐 유기농업 운동 이제 뭐 등등 시민사회 진영에 있어서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포괄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저는 저기를 뽑고 싶습니다.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사실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 지역이어 가지고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 로컬 푸드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부터 서대문구는 저기하고 그 이제 도농상생 서울시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통해 가지고 전주시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제 그 식재료라든지 공급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서울시가 이렇게 꿈꾸게 만들었었던 자치구가 또 서대문구이기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식당 기준 단가가 1,745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대문구의 이제 몇몇 어린이집들은 수도권 생태유아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 그럼 서울시에 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달리 이게 식재료에 대한 이제 불만의 정도가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하자. 그리고 또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하면서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좋은 거를 생산하는 거를 산지별로 이렇게 받아오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양파는 뭐 무안 거, 마늘은 저쪽 그 어디 창녕 거, 이제 그런 형태로 받은 게 아니라 지역에서 중소규모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그 받아가지고 자치구로 보내주자.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서대문구는 이제 그 전주시로부터 이제 받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나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농가를 돕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공급지인 전주로부터 꾸러미를 받아서 서대문구에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이제 그 또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서대문구는 또 나름 이제 그 이 집밥 협동조합 뭐 그래가지고 마을 밥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고민하고 있는 또 이렇게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그 뭔가 명확한 어떤 성과 그 자체는 내놓지 못했지만, 그 끊임없는 시도 뭐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본다면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서대문구, 그 다음에 또 대전에 있어서는 뭐 유성이라든지, 이제 대전도 유성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협운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한 민간 진영의 운동이 잘 돼 왔었던 데는 이른바 푸드 플랜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민간 진영에 있어서의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관주도의 형태가 돼버리고 관주도의 형태가 돼버릴 때는 그 기존의 어떤 그 틀을 저는 이제 그걸 생산주의 농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토건 중심의 토건 중심 뭐 이렇게 뭐 APC 또 하나 만드는 사업으로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량이 나름 이제 큰 지역, 그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내고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도농 복합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이제 농촌 지역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잘하고 있는 이제 선도적인 지역은 저쪽 완주 정도 이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